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노을이 비치는 그리고 새소리까지 들리는데요. 예도 철학 삶이란 목록에 들어갈 한 편의 강의를 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통하여 강의 요청을 했는데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학에서 풀어내는 아름다움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락강까지 올라가서 쥐상스란 무엇인가? 성적 오르가즘이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삶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이렇게까지 질문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개념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죠? 이 개념은 헤겔로 올라가서 헤겔의 변증법으로 풀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어.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사랑의 관계는 대화의 관계죠. 그죠?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 성적 오르가즘에서 나타나는 대화의 과정, 종착역이 있고 마지막 선물이 있는데요. 그 대화가 바로 섹스인 거예요. 그래서 섹스는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죠? 동의를 얻었을 때 한마디로 내가 꼴리면 하고 꼴리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그건 답인 거죠. 그죠? 내가 대화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대화를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서로 불이 붙었을 때 대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성적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헤겔을 뒤집어 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겠죠. 그죠? 특히 이것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미학적 인간, 특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드미트리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도스토예프스키가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앞쪽 제3권에 나타나 뜨거운 마음으로 참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 장에서 드미트리는 실러의 자연예찬의 시들을 막 읊으면서 아름다움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뭐냐? 거기에는 어떤 헤겔의 고상한, 헤겔이 예술을 절대정신의 자리에 갖다 놓잖아. 예술과 종교를.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스러움의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아. 그래서 헤겔을 뒤집어 읽어야 이게 나타납니다. 성스러움과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밧다유도 락강도 신적 성스러움과 인간의 성적 주의상스, 오르가즘을 어느 정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를 잘해야 돼요. 특히 어릴 적에 교회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아무리 해도 특히 락강 강의에서 예도가 성관계는 없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꽤 지나서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또 댓글을 쓴 사람도 있는데 댓글도 썼다가 지우고 뭐 그러겠죠, 그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증법적 운동에서 신성의 절대정신의 과정에 예술의 단계를 놓고 있는 그 해결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도스토예프스키의 드미트리, 미학적 인간 역시도 실러의 시들을 갈기면서 자연을 예찬하면서 갑자기 아름다움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서 소돔의 이상과 그 다음에 소돔은 뭐예요? 우리의 본능의 세계죠. 그죠? 그 다음에 마돈나의 이상을 이야기해. 이 두 개가 모순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아름다움만이 이 모순을 변증법적으로 지향시키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어. 확실히 도스토예프스키는 해겔을 알고 있었고 해겔을 자기 방식대로 그죠? 사용하죠. 그죠? 특히 이반의 논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돔의 이상과 마돈나의 이상, 여기서 마돈나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움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 이 둘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그 대립과 부정성이 지향되는 게 바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독특하게도 도스토예프스키의 글쓰기에서 그죠? 나는 지성인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닌데 미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봤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죠? 왜 문학의 대가나 철학의 대가들이 성적 오르가즘, 사랑의 대화,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존재론적 선물을 왜 성스러움과 연결시키고 있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돔의 본능과 신성의 이상이 변증법적으로 지향되는 예도는 러시아어를 못해서 도스토예프스키를 독일어로 읽었는데요. 특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는 거기서 해결 용어를 번역가도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순, 비덜슈프르후, 이 모순과 대립이 개견 자체, 그 다음에 불화, 이런 것들이 부정성,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하여서 어떤 통일을 이루고 종합을 이룬다. 해결용어로 지향시킨다 그러죠. 그죠? 아우프게호벤 딱 쓰고 있어.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드미트리의 입을 통하여 아름다움, 성적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건 물론 남성이 여성에게서만 느끼는 아름다움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또한 여성이 남성에게서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도 되겠죠. 그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섹스는 대화예요. 해겔로 읽으면 정말 기가 막힌 게 나타나.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대립과 모순이 있어. 그런데 이것은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육체와 육체가 만난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런데
두 사람의 세계가 만나는 거예요. 들레즈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죠? 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세계가 만나서 몸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대화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름다움은, 그죠? 규정될 수 없는 게 답이야. 어떤 철학자의, 심지어 미학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그래도 아주 탁월하게 최초로 규정했던 플라톤의 아름다움의 개념 역시도,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철학자들의 이 아름다움의 개념 역시도 그것으로 규정된 게 아닌 거예요. 아름다움의 개념만큼 규정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그게 답이에요. 철학적으로는. 철학적으로 아름다움은 규정될 수 없는 게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 규정인 거예요.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데리다적 차원과 같이 매 순간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게 또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얘도는 다양한 대가들의 통찰을 갖고 또한 얘도 나름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규정될 수 없어. 그래서 삶의 수수께끼와 같은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고 할 때에 신이 인간에게 내준 가장 신비하고 비밀로 덮여 있어서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니체적으로 보자기를 쓴 여성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아름다움의 진리는 어떤 철학자도 규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육체로 하는 성적 오르가즘의 대화 역시도, 그죠? 섹스 역시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이거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테두리를 치면서 철학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죠? 얘도는 철학자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규정할 수 없는 것을 또한 규정하는 게 철학자인 거예요. 그죠? 이 관점에서 아름다움은 바로 절대적 모순을 지향시키는, 여기서 해결에게 드미트리가 말하는 이 절대적 모순을 지향시키는 힘이 아름다움이다. 멋진 표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 순간에, 그죠? 거기에는 언어의 경계도, 그 다음에 어떤 분리도, 어떤 모순도 거기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언어가 사라졌지만 거기에서만큼 우주적 존재의 합의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죠? 그 점에서 성적주의 상스는 확실히 실제계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언어의 상징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죠? 그 점에서 이것은 아주 진지한 대화, 열정적인 대화, 나의 존재 전체를 한 곳에 집중하는 대화 중에서도 가장 나의 존재를 빨아들이는 대화인 거예요. 내가 빨려 들어감으로써 우주 전체를, 존재자들의 존재 전체를 하나로 느낀다라고 하는, 그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에서 주관정신으로부터 객관정신을 지나 절대정신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개념은 드미트리 도스토예프스키를 통하여 뒤집어 읽을 때 해겔의 변증법은 전복돼 버려요. 오히려 주관정신의 감각의 단계로부터, 그죠? 지각, 오성, 이성을 넘어 객관정신의 사회적 관계를 넘어 신성의 단계를 전체를 관통하는 게 바로 주의상스인 거야. 아, 이거는 정말, 그죠? 이런 대화들을 아마 밭다요나 락강은 했을 것 같아. 예도가 볼 때는. 그래서 섹스를 할 때 여러분, 결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야. 이건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러나 대화는 뭐야? 그 대화에서 두 사람 모두의, 그죠? 변증법적 지향의 경험을 그래도 각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대화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빨라서도 안 되고 느려서도 안 돼. 락강이 참 탁월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잘하죠, 그죠? 그러니까 음악의 선율과 같이 자기중심적이어도 안 되고 타자의 중심에 맞춰야 되는 것 같지만 또한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속도와 균형이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각으로부터 신성에 이르기까지 이건 뭐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주적 전체 존재자들의 존재의 힘을, 그죠? 두 사람의 육체성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은 또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의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거기에는 상징계의 질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화는 언제 어디서나 상징계의 지배적 힘에 구속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이 대화는. 그래서 가장 고결해. 이 대화는. 그리고 왜? 신성과 같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뭐 본능, 육체적 본능 뭐 그러면서 비하를 막 하잖아. 그죠? 천만의 말씀. 가장 강력한 고상한 독일어로 에얼하벤하이트, 가장 숭고한 자리에 있는 게 이 대화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육체성을 통하여 획득되는, 그죠? 가장 원초적인 본능까지. 그래서 극과 극을, 아래와 위를 포괄하는 그러한 변증법적 운동, 대화의 운동이 바로 섹스인 거야. 그래서 해겔의 정신현상학 한가운데에 성적 주의상스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의 금기, 이 금기 시대잖아. 그죠? 그래서 미셸 푸코는 성의 역사에서 오히려 빅토리아 시대의 성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성의 담론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게 바로 성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변증법의 끝과 끝을 연결하는, 그래서 사실은 절대지혜 단계는 거죠. 성적 주의상스, 오르가즘의 경지와 같은 거예요. 이미 헤겔이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말하잖아. 뭐라 그래? 진리는 전체다. 이것은 바쿠스 축제, 여러분 디오니소스 알죠? 이 점에서 헤겔은 니체와도 만나는 거야.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느껴지는 그 성적 오르가즘과 다른 게 뭐가 있어? 디오니소스 축제의 충분한 휴식, 그게 진리의 전체가 하나로 경험된다라는 거거든. 섹스는 이런 정도로 고상한 거야. 상당히 높은 거예요. 철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아주 높은 단계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냥 높은 곳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이 높은 것은 인간의 가장 아래에 있는 본능을 다 포괄한 변증법적 운동의 전체 단계를 포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객관정신은 상당히 방해가 돼. 이 운동에서. 포괄하는 주관정신에서 절대정신을 곧바로 이어주는, 철학 좀 아는 사람은 뒤집어질 거야.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뭔 말인지.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아름다운 모든 모순과 모든 대립과 모든 균열을 지향시켜서 통일시키고 화해시키는 바쿠스 축제의 황홀경과 같은 그런 거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화 역시도. 그래서 이 대화가 잘 됐을 때 이게 우주론적 경험이라는 거는 그죠? 이 대화가 잘 됐을 때 이 세계가 다르게 보여. 여러분들 경험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대화를 잘해야 돼. 멋진 거예요. 이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정말 삶을 모르는 거야. 강의하는 얘도 역시도 어떻게 마음에 이거는 각 사람에 따라 다른 거야. 그죠? 각 사람의 어떤 자기 고유한 이디오징크러시에 따라서 그죠? 각각 다르게 경험되는 나의 가장 고유성, 본래성을 그죠? 하이데거적으로 가장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지평을 가장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대화의 주의상스가 잘 됐을 때 이 우주적 세계의 아름다움 역시도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헤겔의 변증법의 한가운데에 락강의 주의상스가 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